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 교재, 테마 특강 교재 가지고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하는 취지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밥 언제 먹는지가 제일 궁금해하시죠? 예. 밥은 2시에 먹을 거고요. 예. 수업은 언제 마칠 거냐면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마칠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누가 데리러 오기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6시 반까지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교재는 이제 포켓 교재라고 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재 크기예요. 예. 그래서 요 교재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그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넉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계속 감각을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 12, 1, 2, 3, 4, 5, 뭐 지금 거의 6월이니까 한 7, 8개월 정도를 1차를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차는 이제 그만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7, 8, 9, 10월 달에 2차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중을 해도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1차를 갖다 거의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실제 시험에서 2차가 되고 1차가 안 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본인한테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도 알고 있는 1차 과목이라 하더라도 계속 감각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요 교재를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수업 진도 오늘 오전에 뭘 배웠는지 뭐 오후에 뭘 배웠는지 관계없이요. 수업 진도랑 관계없이 요 페이지가 약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210페이지 정도. 210페이지 정도 되니까 7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예, 7로 나눠주면 한 30페이지.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재를 갖다가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30페이지씩 끊어가지고 계속 30페이지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론과 민법 1차 과목 중에서는 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민법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법 점수가 70, 지금 상황에서 민법 점수가 70, 개론 점수가 50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개론이 70, 민법이 50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치면 전자가 민법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큰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치던 점수가 실전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변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수가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변수가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계산 문제가 물론 한 4, 5문제까지는 우리가 배운 틀에서 나오겠지만 아예 다른 틀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론보다는 민법을 잘 하시는 게 점수 향상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일단 개론 공부는 그러면 민법에 중점을 둔다고 했을 때 개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실 수 있냐면 4번 정도 이 교재를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활용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수업 마치고 교재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계속 이렇게 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수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10시에 수업이 시작되면 학원에 한 9시 35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25분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그런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25분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해, 씨 하고 막 놀아요, 이렇게. 막 신나게 논다, 막 이렇게. 옆 사람에 피해 줘가면서 이렇게 막 놀고. 그 다음에 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생각보다 대중교통 시간, 그 시간을 그냥 죽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험생들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한 페이지 정도 보는 데는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사이즈를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교재를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왜 베개에다가 머리만 딱 닿으면 바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3, 40분 뒤척이다 주무시는 분들 요 교재 한번 잡숴봐요. 예, 박박. 절대로 15분 못 넘어갑니다. 바로 잘 수 있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잠 안 온다고 수면제 같은 약 드시지 마시고 요 교재 드시면 바로 주무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표지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두 장을 딱 넘겨 보십니다. 두 장을 딱 넘겨 보시면 표지 포함 두 장을 넘겨 보시면 이 책의 목차 테마 구성이 나올 거예요. 테마가 1번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8개 테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테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비교 백선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반드시 비교하셔야 될 백선. 비교 백선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수업은 요거 할 거예요.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요. 오늘은 저랑 비교 백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교 백선이란 건 뭐냐면,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의 절반 이상이죠. 한 3분의 2 정도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여가 되는지 아세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예가 되거든요. 근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예가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예가 된다고 나와요. 답은 뭔데? 하향예가인데 상향예가 된다고 나와요. 그럼 뭐랑 비교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향예가와 하향예가를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인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가요? 근데 시험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좀 더 할게요. 예. 토지정착물은 대부분 종속정착물이거든요. 독립정착물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근데 이 4개가 독립정착물인데 요 4개 말고 나머지를 갖다가 종속정착물 하나 섞어서 독립정착물을 찾아봐라.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 그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또 민법보다도 더 특이하게도 비교하는 테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를 한번 살짝 넘겨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럼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예. 한 2장 정도 넘겨볼까요? 2장 정도 넘겨보면 8쪽에 7번에서 유량저량 나옵니까? 그럼 유량저량 비교해야 되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9번 정도 보시니까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 나옵니까? 비교해야 되겠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1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제목이 나옵니까? 요 비교해야 되겠죠. 오른쪽 가로 2번에 보시니까 수요의 무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거 비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건 정상제예요, 대체제예요? 예? 그러면 XZ 가격이 상승할 때 YZ 수요가 증가되는 건 대체제예요, 정상제예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딱 물었을 때 바로 대답 못 한다는 것은 비교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 테마를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교 테마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테마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테마 50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마별로 끊었을 때 그 테마 50선인데, 이 테마 50선이란 건 뭐냐면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 한 5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52쪽. 52쪽 가시니까 테마 2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테마 50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정착물이 출제가 돼요. 그 옆에 보니까 뭐요? 토지 용어 정리. 세 번째는 뭐 부동산의 특성. 네 번째는 뭐 유량과 저량. 뭐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56쪽 보고 있습니다. 수요 법칙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57쪽에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제목 위주로 보셔도 일단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교 테마에서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동산학개론 공부하면서 어떤 테마들을 접근을 해야 될까 제목 위주로 보셔도 되는 파트 테마 50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틀린 지문 총정리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틀린 지문 총정리. 그래서 12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127쪽. 자, 127쪽 가시니까 테마 3 해서 틀린 기출 지문 총정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고요. 기출 지문들인데 어떤 부분을,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옳은 것들로 설명이 되고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을 틀리게 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127쪽의 2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는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뭐 때문에 틀려요? 생산 요소와 자산 때문에 틀리죠. 생산 요소와 자산은 그러면 기술적 개념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무슨 개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딱 해설을 보시면 이번에 위치,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환경으로 바꿔주면 위치 환경, 공간, 자연까지가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틀린 지문 정리도 꼭 한번 해보셨는데 교재 구성이 어떠냐면요. 요 두 개는 좀 이론 위주의 내용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실무,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지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테마 네 번째가 뭐냐면 필수 공식 총정리입니다. 필수 공식 총정리. 그래서 교재 페이지 175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175쪽. 175쪽에 가시니까 그 필수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죠. 예. 그 중에서 필수 중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은 별을 2개 띄워놨어요. 쭉 넘기시다 보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흩어져 있는 공식들을 다 한번 모아 봤습니다. 이 공식 말고는 없어요. 이 공식만 알면 되나? 알면 되죠. 이 공식만 알면 됩니다. 이 공식 알고 이제 계산 문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5번째,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만 있는 특유한 내용 중에서 학자들이 있죠, 그죠? 학자. 185쪽 한번 가볼게요. 185쪽에 가시니까 테마 5번째에서 학자 총정리 나옵니까? 예,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 개론을 빛낸 15인의 위인들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죠? 예, 초등학생들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다 외우는 마당에 우리 그죠? 예, 애들도 100명을 다 외우는데 백제 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서 이렇게 다 외우는데 우리도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르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 15명 학자 외우면 최소 2문제, 많게는 3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와 한 장 넘기시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다 한번 담아놨습니다. 됐나요? 예, 교재 구성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마 6번째가 순서 정리입니다. 순서 정리. 테마 6번째가 순서 정리. 요거는 이제 191쪽으로 가보면 요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191쪽. 191쪽 가시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흩어져 있는 순서들, 뭐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다음에 뭐 나오고 하는 게 순서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2개인가요? 예, 12개가 나옵니다. 12개. 그래서 또 특히 반드시 알아야 될 순서들은 제가 별까지 띄워놨습니다. 순서들.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파트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테마 7번째가 크기 비교 총정리입니다. 크기 비교 총정리. 크기 비교 총정리라는 건 이제 누가 크다, 누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재 페이지는 195쪽입니다. 195쪽. 그 195쪽 보시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흩어져 있는 크기 비교.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투자에서 나옵니다. 뭐가 어떨 때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예컨대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 쭉 나오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도 최소 한두 문제까지는 시험에 나올 거고요. 마지막 198쪽에 동의어 총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 총정리. 동의어는 이제 요거는 일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틈틈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총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8개 편이 있으니까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에서 동의어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술적 측면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얘만 유일하게 유형적 측면입니다. 예, 기술적, 물리적, 유형 다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비교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거 공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요구 수익률을 4글자로는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기회비용.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할인율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위험 조정률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 조정 할인율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니까 심지어 피쇼 효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단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동의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투리 시간,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1번 비교 테마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 책을 보시는 거랑 수업을 듣지 않고 책을 보시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강의를 들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 만에 부동산학 개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끝내신 다음에 테마적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수업 출발할까요? 예.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학원들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오신 분들은 그냥 저 가지 마시고 가실 때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알겠죠? 예, 그래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신기하겠어. 화면으로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안녕하세요. 자기는 내일 맨날 봤겠지.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막 엄청 신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 그러니까 선생님 뭐 잘 지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선생님 제가 아침에도 강의를 보고 왔대. 아침에도 강의를 보고 와서 자기는 자기를 알 줄 알았대. 예. 알 줄 알았대. 예.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제가 사인해 주려고 도장 가져왔거든요. 예. 제 개인 도장 찍어드려요. 예. 개인 사인해 줍니다. 사인 여기다 해줍니다. 제일 앞에다가. 그러니까 사인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마칠 때 기념 촬영도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도 나중에 기념 촬영 된 거는 여러분들 유포하지 마시고요. 유포하지 마시고 기념 촬영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사인도 받고 기념 촬영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교재 5쪽부터 가겠습니다. 교재 5쪽. 테마 1번. 이제 비교 테마 백선에서 A와 B를 비교하는 테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테마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뭘 했었냐면 50선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50선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물론 50선 가지고 수업을 해도 참 좋은 수업이 될 수는 있는데 기존의 수업과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특화시켜서 뭐랑 비교해서 이제 점수를 갖다가 좀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테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강의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반복적인 측면보다는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5쪽에 가시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나요? 예,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개가 결합이 돼야 되냐면 3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2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숫자를 많이 써드릴 테니까 옆에다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먼저 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거기는 얼마? 3 쓰고 복합 부동산은 숫자 2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래서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 부동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내려오시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좀 더 자세히 보자 해서 법률적 측면이란 말이 있습니까? 예. 역시 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 측면 옆에다가 숫자 2, 경제적 측면 옆에다가 숫자 5, 기술적 측면 옆에다가 숫자 4를 써줍니다. 쓰셨어요? 2, 5, 4 썼어요? 예. 밑에 거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2가지로 보는데 뭐하고 뭐 있어요? 협의하고 광의. 경제적 측면 5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이 뭐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아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자, 다시. 그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협의 광의가 법률적 측면이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측면이고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기술적, 물리적 측면입니다. 됐나요? 이게 술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딱 보고 법 같은데, 이거 경 같은데 그러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법 2개를 주관식으로, 경 5개를 주관식으로, 기 4개를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 2개 뭐라고요? 협의, 광의, 경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2번으로 가시니까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란 말이 있습니까? 오늘 숫자 많이 써드린다 그랬어요. 가로 1번으로 내려가시니까 토지 정착물 있죠? 1번이 뭐고요? 종속. 2번이 뭐죠? 독립의 동그라미 숫자 4를 씁니다. 독립정착물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뭐 하면 되고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세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 4가지를 나중에 숫자만 보고도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립정착물 몇 개 암기? 4개 암기. 나머지는 싹 다 종속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가로 2번으로 가시니까 부동산 정착물이란 말이 있나요? 네.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고요. 정착물. 오른쪽에 동산. 동산 옆에다가 숫자 3을 씁니다. 숫자 3. 숫자 3 썼어요? 동산 몇 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산 제일 밑에 첫 번째 누구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는
경작수확물, 세 번째는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가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가 있는데 법 몇 개? 2개, 경 몇 개? 5개, 기 몇 개? 4개를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예.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이 있는데 독립 몇 개? 4개. 나머지는 싹 다 종속.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이 있는데 동산 몇 개? 3개. 나머지는 싹 다 정착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세 번째 토지 용어 정리. 요거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라는 말과 부지라는 말 표현이 있습니까? 예. 택지 옆에다가 완전이라고 한번 써볼래요? 완전. 택지 옆에다가 완전 쓰셨어요? 예. 부지 옆에다가 할당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할당. 할당이라고 써보셨어요? 다시. 택지 옆에 완전 쓰셨어요? 부지 옆에 할당 쓰셨어요? 예. 요거 두 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요. 자, 보세요. 건축이 가능한 땅도 있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있잖아요. 그죠?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 주상공이 있죠. 그죠? 예.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을 뭐라 그래요? 부지.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되나요? 택지가 부지에 포함되나요? 예. 그럼 택지는 싹 다 부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안 돼요? 돼요. 예. 된다고, 돼요. 예. 근데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택지는 싹 다 부지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가시면 어떤 거 배우시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걸 다 둘러싸고 있는 걸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할당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할당이 커요, 완전히 커요? 완전은 요만큼은 완전이고요. 여기 싹 다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그래요. 할당이 반드시 완전이 되는 건 누가 큰 개념이냐면 부지하고 할당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택지는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올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택지는 부지인가? 예. 근데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근데 할당이 반드시 완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상호간 새로죠, 새로. 상호간 바뀌면 후보지 내에서 바뀌면.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택지, 농지, 임지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상호간 내에서인가요? 얘들도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는 건가요?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뭐고? 필지고, 가격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인데, 감정평가에서는요, 필지는 안 보고 획지로 감정평가 방법을 판단하거든요. 획지가 여러 개 있으면 구분해줘야지. 획지 한 개 있으면 일괄해주고, 낮이는 공법상 제약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나요? 예,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도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비교해야 되는데, 건부지는 낮이보다 통상 증가돼요, 감가돼요? 감가.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죠. 법이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법지고, 실익이 있는 땅은 빈지인데,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아셔야 돼요. 예,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됐나요? 예.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둔 땅인 공지와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둔 땅인 공한지 비교하셔야 되고요. 놀고 있는 땅은 유휴지입니다.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고요. 그 밑에 4번에 가시면 주택의 분류라고 돼 있나요? 거기 단독주택 옆에다가 숫자 4를 쓰시고요. 공동주택 옆에다가도 숫자 4를 쓰세요. 쓰셨어요? 예. 요거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독주택 4가지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요렇게 4개 이거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간혹 시험에서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4개 하나. 요렇게.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4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5계층은 어디서만 나와요? 5계층이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예. 초과는 어디서만 나와요? 그럼 초과가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예. 330은 어디서만 나와요? 우리 다중이한테만 330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33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단독 4개와 공동 4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 단독 4개 중에서 단독 4개 중에서 330이 뜨면 뭐다는 거? 다중. 공동 4개 중에서 5계층이 뜨면 아파트고 초과가 뜨면 연립이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5번에 토지 특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게 동그라미 2번에 토지 공급이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거기 물리적 공급이란 표현과 경제적 공급이란 표현이 있죠. 예, 물리적 공급 위에다가 쓰세요. 물리적 공급 위에다가 40 화살 표시 40 이렇게 쓰세요. 물리적 공급 위에다가 40 화살 표시 40. 40 화살 표시 40 썼어요? 예. 경제적 공급 밑에다가 쓰세요. 경제적 공급 밑에다가 10 화살 표시 25. 10 화살 표시 25. 쓰셨어요? 예.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리적 공급은 몇 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개가 40개 된다는 말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조금도 안 되는 조금도?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가요? 부증성 때문에 예외가 있고 없고. 그럼 그 말은 40개에서 고정돼 있다는 얘기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직, 완전, 비탄력. 근데 택지량은 농지를 전환시켜 와서 임지를 전환시켜 와서 수면을 매립해서 가능하죠. 10개, 15개, 20개, 25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고 우상향한다. 하지만 고정된 40개 안에서 용도 전환된 것이다. 토지 용도가 다양해서 그렇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경제적 공급은 돼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려올게요. 3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부동성 밑에다가 숫자 3을 쓰세요. 3 썼어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1, 2, 3. 1, 2, 3 체크. 했어요? 영속성에다가 숫자 4를 쓰시고요. 체크합니다. 2, 3, 4, 5. 2, 3, 4, 5. 2, 3, 4, 5 체크했어요? 예. 부증성 밑에다가 숫자 4를 씁니다. 숫자 4를 쓰고 체크합니다. 1, 3, 4, 6. 1, 3, 4, 6. 1, 3, 4, 6 체크했어요? 개별성에다가도 숫자 4를 쓰고요. 체크합니다. 1, 2, 3, 5. 1, 2, 3, 5. 5. 1, 2, 3, 5. 1, 2, 3, 5. 했어요? 예. 그럼 가봅니다.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러니까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은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성. 하늘. 영속성으로 갑니다. 영속성 4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4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적용 안 되고? 재생산 이론 적용 배제, 임대차, 재고시장, 장기, 장래, 예측, 가치 보존력, 투자재. 요거는 무조건 무슨 성? 영속성. 부증성 4가지. 생산비 법칙이 안 되고요.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해야 되고요. 수급 조절 균형 가격 형성 곤란하고요. 수요자가 경쟁하고 최유효 이용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요거 4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4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해야 되고 원리 이론 도출 곤란, 비교도 곤란. 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뭐 돼요? 비공개돼요? 공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품은요? 표준적이지 않겠네요? 시장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이지 못하겠네요? 이름하여 3B라고 하는데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은 무조건 무슨 성? 개별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가리고 부동성에 3 적혀 있잖아. 그러면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요걸 갖다가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영속성 딱 깔아두고 4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부증성 4개, 개별성 4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고 싶어요?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 넘겨보시면 6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돼 있습니까? 예,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랑 인정되지 않는 걸 볼 건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까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종속 정착물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땅만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정착물까지 소유권이 미치겠네? 오른쪽에 토지의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이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부착물?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도와드릴게. 첫 번째. 건물. 건물은 해야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요거 4가지는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그러니까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종속적인 거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이 미치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4가지는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 공준권에 해당이 되는 1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은 소유권이 미치고 안 미치고? 미치고 항공권 전파권은 안 미쳐요. 지하수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광물은 안 돼요. 한계심도 이내는 보상해야 됩니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계심도 아래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됐나요? 예. 7번 유량과 자량 별 떠 있죠. 갑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 맞나요? 예, 저량은 일정 시점 스톡인데 임대료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 변동분은 싹 다 뭐고 유량이고 일정 시점에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보급률 통화량,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치다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 아까 자산이 저량이라 그랬습니까? 자 오른쪽 봐봐. 자산이 저량이죠. 근데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돈, 자본이랑 남의 돈,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자산이 저량이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저량입니다. 한 줄 내려오시니까 주택 보급률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것도 특정 시점에서 보급률을 측정을 해요. 저량이고 끝에 보니까 통화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통화량이 뭔지 아세요?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화폐 총량을 통화량이라 그래요. 이것도 저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페이지만 확인하셔도 유량과 저량은 틀리는 일이 전혀 없으신데 오타가 났었어요. 오타가. 그 밑에 보시니까 1, 2, 3, 4번 있습니까? 그 밑에 표에 또 1, 2, 3, 4 있죠. 4번이 잘못됐어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돼 있는데 주택 저량의 수요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번이 주택 저량의 수요량. 주택 저량의 수요량. 여기 이제 컴퓨터로 작업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표적인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 C 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폐해입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예. 아무튼 4번을 주택 저량의 수요량으로 바꿨습니까? 예, 우리는 1번 하고요. 3번만 체킹을 한번 더 해주세요. 1번하고 3번. 1번, 3번 체킹하셨으면 대답해 봅니다. 그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 맞죠? 근데 3번에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 아니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그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다. 시점에 공급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 자 유량과 저량과 비교 테마에서는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그에 관계되는 그 변수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대료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 변동분 같은 거.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몇 개 더 얹었었죠. 아까 자본하고 부채도 저량이라 그랬어요. 주택 보급률과 통화량도 저량이라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지만 공급되는 거지만 신규로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뭐 되는 거 존재하는 거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는 재고를 의미해야 되니까 존재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돼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줄에 구매력 O 동그라미, 구매력 X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칸 두 번째 구매력 O 동그라미, 구매력 X 동그라미. 그럼 주택 수요 디맨드랑 주택 소요 니즈랑 둘 다 구매 의사는 있나요? 예. 그럼 수요와 소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 의사인가요? 구매력인가요? 구매력이 있으면 주택 수요가 되나요? 없으면 주택 소요가 되고.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나와도 오해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잠재 수요나 예비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뭐니까? 소요니까. 여기서는 반드시란 표현에 좀 착을 했어요. 수요는 유효 수요만 수요다. 그래도 오란 얘기예요. 잠재 수요나 예비 수요는 수요다 아니다. 아니다. 걔들은 굳이 얘기하면 뭐다? 소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만 수요가 돼요.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나 예비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뭐다? 소요다. 9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나옵니다. 확인합니다. 잘 보세요. 법칙이 시험에 뜨면 항상 뭐와 뭐의 관계죠? P와 Q의 관계죠. 그래서 9번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옆에다가 PQ라고 좀 적어줍니다. PQ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옆에다가 PQ라고 적어두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습관처럼 계속 PQ 해도 시험장을 떠나니까 까먹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내품에 있을 때만 알지 내품을 벗어나니까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P가 뭐죠? 그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량이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야 돼요? 감소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되고,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맞아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 맞나요? 근데 제가 살짝 단어를 바꿔볼게요. 수요하고 가격이요. 수요하고 가격이요. 수요하고 가격. 그럼 얘는 PQ인가요? QP인가요? QP죠. 아니 이거 양이잖아. QP잖아. 이건 법칙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뭔데? 이건요. 이건 뭘까요? 모르죠.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자, 수요가 증가되면 손 이렇게 해야 돼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맞아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칙은 누가 먼저 나와야 될 거지. P가 먼저 나오고 Q가 나와야 뭐지? 반비례지. QP가 나와버리면 상황이 180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은 PQ의 관계이지 QP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나올 것? 가격이 먼저 나올 것.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니까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단어를 바꿔볼까? 수요를 공급으로 바꾸면 아까 했던 부호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부호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예요? 증가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반비례? 한 글자.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 법칙은 했고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해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되면 깁스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맞죠? 공급이 감소되면 깁스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그러니까 양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가격은요, 공급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고, 요거는 균형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어 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뭐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법칙은 QP야, PQ야. PQ의 관계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수요 법칙이고요. 가격과 공급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공급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P예요, P. 가격. 이게 뭐예요? 알겠죠? 맨날 손만 꺼내지 말고 먼저 알고. 그냥 뭐, 또 하나 하고, 막, 뭔지 물으면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게 가격이 이게 양이에요. 가격과 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공급 법칙입니다. 법칙은요, 반드시 PQ지 QP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세 글자. 한 글자.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 비례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하죠. 한 글자로는, 부호로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항상 법칙은 QP가 아니라 PQ라는 걸 명심하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Q의 관계와 QP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법칙은요,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됐나요? 예. 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라는 것과 대체 효과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재화가 하나 뜨고 실질 소득이 뜨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재화가 하나 뜨고 다른 재화란 말이 한 번 더 뜨면, 그러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식별하는 요령은 다른 재화란 말이 뜨느냐 안 뜨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다른 재화 없으면 소득 효과, 있으면 대체 효과.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1번.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것만 공부해 놓으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따라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칠판 보시죠.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 가서 자칫 잘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알고 있는 것들도 좀 기를 쓰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저기 학원에 수업을 들으시면 합격한 분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학원 안 와요. 합격한 분들은 못 보죠. 그럼 불합격한 분들은 그래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작년에 당신 불합격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알고도 틀린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집에 가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와보라 그래요. 결국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얼마나 최대한 많이 맞춰주느냐가 시험의 승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갖다가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 걸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맞추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을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최소화하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그게 시험장 가서 최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틀린 것 중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공부 패턴이 어떠냐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모르는 거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전에 모르는 건데 저거. 와, 씨, 모르는 건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시험장 가서는 그게 더 어렵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 틀리고. 아는 거 수업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거 수업하면 아는 거야. 뻔한 거지 저거. 이거 아는 거지.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뭐 한다는 인지, 안다는 인지는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3개월, 4개월 가요. 그럼 시험장 가서 그 문제가 나왔어. 반갑긴 해. 안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에이씨, 한번 풀어볼까? 못 풀겠는 거야, 갑자기. 몇 개월 안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했던 거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 이거 모르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가 모르는 거 있겠어? 아니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내가 다 아는 거겠지. 근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저보다 개론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이에요. 맞아요? 가격 대신에 임대료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되나요? 예. 그럼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 그러니까 임대료 이외가 되겠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상에서 점 이동합니까? 예.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 자, 칠판 보세요.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이죠. 우하향. 그러면 요게 무엇의 변화죠? 요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곡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요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무엇의 변화인가? 요게 수요의 변화. 요거는 수요의 뭐 증가, 요거는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자, 그럼 시험 지문에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이 말은 수요의 증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하면 수요 감소 요인 찾으라는 얘기죠.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게,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자,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좌측 우측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 가요, 우측 가요? 안 가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곡선 상에서 점만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비. 뭐 건축 자재값, 건설 노동자의 임금. 얘들은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에요. 얘들은 공급만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을 찾으라고 시험 많이 나올 건데,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은 수요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감소시키지도 않습니다. 곡선상에 점을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비의 상승이나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왜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니까요. 알겠죠? 근데 가격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임대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대답하세요. 가격 뒤에 예상이 붙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이거 수요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뜨긴 듣는데 내 거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떴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뜨고 오피스텔 가격이 뜨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또는 아파트 임대료 해도 괜찮습니다. 예. 가격이 떴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인 게 두 개가 있어요.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내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 붙으면. 그 다음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두 개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보내지 않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에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고요. 생산비나 생산 기술은 공급만 변화시키지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닌겨. 알겠죠?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라고 돼 있나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돼 있나요? 해당자와의 임대료는 가격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거? 수요량이고 곡선상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뭐가 붙으면 대체재, 보완재가 붙어버리면 가격이 떠도 이거는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예. 내려오시니까 생산비, 생산기술이란 말이 있나요? 이거는 누구만 변화시키지?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 요인이기 때문에 얘는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임대료예요.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 됐나요? 예. 가격이 떠도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것이 가격 뒤에 예상 붙거나 앞에 대체재 보완재가 붙으면 가격 이외가 됩니다. 가격이 떠도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생산비나 생산기술은 수요량도 수요도 아니에요. 얘들은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니까요. 됐나요? 예. 그 밑으로 가시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먼저 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수요 증가 요인 있습니까? 숫자 11 쓰세요. 숫자 11. 11. 숫자 11 썼어요? 공급 증가 요인에다가 숫자 7을 쓰세요. 숫자 7을 썼어요? 자, 일로 한번 나오세요. 이걸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단기간에 점수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한번 해보실랍니까? 참여해서 우리 한번 실력 향상 맨날 뭐 이렇게 그 독서실에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공부만 하지 말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뭐 앉아서 뭐 하긴 해요. 뭐.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오늘 열심히 했다고 나오는 사람 물어봐요. 오늘 뭐 했어? 그러면 뭐 하긴 했는데 뭘 뭐 잘 대답도 못해. 뭐를 민법을 했대. 하기는 뭐 했는데 뭐를 느꼈나요? 그럼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좀 이렇게 흔적이 남게 수요 증가 요인 11종입니다. 11개. 한번 손을 접어가면서 내가 접을게요. 소득. 아니, 증가해야지.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 그러면 증가해야지. 소득 이상하잖아. 선호, 인구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좀 이상하니까. 대체재 가격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깝깝해. 그래서 자, 수요 증가 요인 11개인데 제가 눈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될 건지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그렇죠. 대체재는 같은 방향이고요. 보완재는 반대 방향이에요.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되고요. 이걸 갖다가 시험 나가서 정말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돼요.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내량할 때 말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안 되고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 증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체재 가격과 내 거 수요는 같은 방향이거든요. 보완재 가격과 내 거 수요는 반대 방향이고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할게요.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7개 있고요. 부동산 말고 다른 곳 투자할 곳, 대체 투자 시장이 호황 불황. 대체 투자 시장이 불황해야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기회 비용은 요구 수익률이거든. 기회 비용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얘는 크면 안 돼. 얘는 작아야 돼. 기회 비용의 감소.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 요구 수익률은 감소해야 돼. 그리고 대출 기간은 연장 축소. 융자 비율 축소 확대. 요 11개가 수요 증가 요인 11종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득 증가에, 선호도 증가에,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가격이 말 거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은 뭐? 상승. 보완재 가격은 하락. 금리는 인하. 규제는 완화. 부동산 말고 다른 곳,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 기회비용의 감소, 대출기간 연장, 융자 비율 확대. 요 11개가 수요 증가 요인 11종입니다. 이때 수요 증가는 단기에 돼야 안 돼요? 돼요. 수요는 단계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공급 증가 요인 7개를 할 건데 얘는 단계는 안 돼요. 알겠어요? 언제만 돼요? 그럼 앞으로 장기 단기 구분하는 기준은 수요 공급 가지고 구분합시다. 수요도 움직이는 시기는 단기, 공급은 불변하고 수요만 움직이는 시기가 단계예요. 예. 그럼 공급도 움직이는 시기는 장기. 그럼 단기에서는 공급이 뭐 한다? 불변한다. 공급은 언제로 가야? 장기로 가야지 변한다. 부동산 학교는 공부하는 내내 공급은 장기에 변하지 단기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급 증가 요인 7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비는 뭐하고? 하락. 생산비는 하락해야 됩니다. 기술은 발달, 매도자 수는 증가.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아까 수했던 거랑 반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아까 거는 뒤집는 거야. 금리 뭐? 인하, 규제, 완화. 그래서 제가 고유 요인 3개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2개랑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2개를 총 7개인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소득, 선호도, 인구는 누구만? 수요만. 생산비, 생산기술, 매도자 숫자는 누구만? 특히요, 여러분들 생산으로 시작되는 2종 세트. 생산기술과 생산비는 누구만 변화시키지? 공급만.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단 반대 중요합니다. 가격 예상하고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반대야. 그럼 누구 쪽 열심히 계약했다가? 수요 쪽 열심히 계약했다가 공급은 반대하면 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키나요?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키나요?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대체재 가격은 하락, 보완재 가격이 상승돼야 공급이 증가됩니다. 맞아요? 금리와 공적 규제는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봤었으면 좋겠는 게 2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이란 놈하고요, 수요란 놈을 따지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제가 칠판에 쓸 때는요, 꼭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관계예요? 소득과 수요의 관계예요. 앞에 나온 거 뭔지 봤어요? 예. 그 다음에 X제 가격과 Y제 수요의 관계예요. 자, 따라하세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 출발합니다. 정말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시험에 가서 맞추는 사람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어요. 이 경우의 수 4개, 이거 경우의 수 4개. 한번 해보죠. 소득이 증가될 때, 소득이 감소될 때, 소득이 증가될 때, 소득이 감소될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고요.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개밖에 없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원은 정상제입니까?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원은 정상제입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원은 열등제입니까?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원은 열등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경우의 수가 4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2가지예요.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물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10% 증가, 8% 증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뭐 20% 감소, 20% 증가, 8% 증가, 8% 감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크기 봅니까? 방향 봅니까? 방향 봅니다. 크기는 시험에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차피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8%는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나와도 무시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자가 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X제 가격과 Y제 수요 보이십니까? 요게 가격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상승 하락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양은요, 상승 하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증가 감소라고 부릅니다. 증가 감소 또는 뭐 감소 증가라고 돼 있네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대체제 보완제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어요. 한 놈 가격이 망하고 상승하고 다른 놈 수요가 많으면 증가되면 대체제입니다. 맞죠? 한 놈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수요 감소되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닥. 그죠? 어우, 기가 세. 여러분들 저기 오답하는 사람이 우성이에요. 정답하는 사람은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하는 사람이 오답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옆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제 목소리보다 옆 사람 목소리 갖다가 1년 내내 듣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우성이란 말이야. 나중에 시험 나가면 그게 정답 같아. 걔가 뭐라 그랬지? 막 그러던 거 막 기억이 나. 그래서 막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니 때문에 내가 막 그러는 사람들. 옆 사람 조심해. 지금 옆 사람 지금 보니까 큰일 날 옆 사람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 한 놈 가격이 상승하고 나머지 놈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입니다. 한 놈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놈 수요가 증가되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격 수요가 나와야 돼요. 뭐요? 수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요 안 돼요. 가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수요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꼭 앞에 게 뭐 가격, 뒤에 게 수요. 자, 위치 선정합니다. 앞에 거 뭐 소득, 뒤에 거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앞에 거 뭐 가격, 뒤에 거 뭐 수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그럼 한번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문제 많이 풀어봤겠지만 이런 형태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박스 안에다가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를 찾아라. 많이 풀어보셨죠? 그럼 시험이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막히냐면 대체제 가격 상승에서 막혀. 생각을 하더라고. 대체제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바로 떠야 돼. 보완제 가격 상승이 뜨면 수요 감소 바로 떠야 되고, 보완제 가격 하락 뜨면 수요 증가 바로 떠야 되고, 대체제 가격 하락 뜨면 수요 감소가 바로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말을 못하는데 왜? 대체제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다. 대체제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다. 보완제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다.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다. 왜 말을 못합니까? 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로 2번에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있습니까?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소득과 수요의 관계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의 무엇과 가격과 다른 놈 수요의 관계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 수요가 보세요.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적이고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라고 제가 방금 판단한 거 나와 있죠. 예. 한 놈 가격과 다름없지 않는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대답해야 돼.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대답할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럼 수요 증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못하는지.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멀쩡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나머지 한 놈의 관계가 대체제는 무슨 뭐예요? 그럼 플러스지 플러스 왜 대답을 한다니까.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어떤 방향이 반대 방향 대답을 한다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될 거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해야 수요가 감소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3초 뒤에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하고 그죠? 자 보자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대체제 보완제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100%짜리를 갖다가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했을 때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 밑에 가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개별 수요라는 표현과 시장 수요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개별 수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개별 수요 옆에다가 QD라고 써봐. QD. QD 썼어요? 시장 수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 QM. QM이라고 썼어요? 자, 시장 수요는 뭐예요? 아, 개별 수요는 뭐야? QD. 시장 수요는 QM.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무슨 수요? 개별 수요. 그걸 수평으로 합치면 시장 수요. 수평으로 합치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고 보다 탄력적이다.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실험 보세요. P는 100-4QD. 요거 보고 계셔요? 근데 얘가 2배가 됐대. 2배가. 근데 새로운 시장 수염수는 더 이상 QD가 아니고 QM으로 표기한다.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는 거야. 어떻게? P는 100-까지는 똑같이 쓰고 요걸로 곱한 데 써요, 나눈 데 써요. 나눈다 그랬죠? 미로 나눠주면 얼마? 2QM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요? 예. 그럼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P는 1000-40QD 8배. 8배 된 값은 QM으로 표기하자. 요거 다 정답만 얘기해 주세요. 시작. P는 1000-5QM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QD를 통해서 QM 구하는 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가로 2번으로 내려갑니다.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가 있는데 소비재를 직접 수요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본원적 수요. 생산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수요하는 것은 파생. 자, 그럼 주택과 토지를 비교할 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이고 토지가 파생이 맞나요? 근데 주택과 주택 서비스를 비교할 때는 주택 서비스가 본원이고 주택은 파생이 맞나요? 관광지로서의 토지는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어서 본원적 수요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는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될 수 있고 주택은 소비재가 맞지만 생산재가 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기시면 14번 균형 이동. 아, 별 2개 떴네. 별 2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를 수업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는 요 속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특정 테마에서 우리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좀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심어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왜 5시 반에서 6시 반하고 텀이 1시간이 나냐면 말만 잘 들으면 제가 마지막 시간 1시간 동안 뭐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수업은 5시 반쯤에 끝나요. 5시 반쯤 끝나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첫 번째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를 한 번에 쫙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쫙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러다가 MP3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MP3 딱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 1시간 만에 100개 테마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말도 또박또박 천천히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MP3로 다운받아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럼 좀 쉬었다가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